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어제 시장을 봤을 때 참 또 난이도가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또 어김없이 코스피에서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매도 사이드카는 25번째 발동이 된 거고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걸 세어보니까 한 23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사이드카 발동은 총 48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극심한 변동성은 여전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눌리는 데는 금리의 영향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국채 금리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따져보면은 미국의 30년물 그리고 독일, 프랑스의 30년물 국채 금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20년 만에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11년 이후에 그리고 프랑스는 2008년 이후에 30년물 국채금리가 최고치를 찍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 10년물 국채금리가 거의 최고치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래 들어서 이러한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반도체의 차익 실현 매물을 압박하고 있다라고 또 서사가 좀 이어지더라고요. 장기 국채 금리가 앞으로 더 어떻게 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그래서 오늘 이 금리 전망 먼저 여러분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증권의 박준우 연구원을 연결해 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의 박준우라고 합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장기 국채 금리 수준이 너무 높아서요. 이게 증시 조정에 굉장히 큰 빌미가 되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문제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고 이 금리 전망 어떻게 될런지 궁금한데 자세히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가 4.7%를 넘어섰고요. 미국 국채 30년물 금리는 5%를 이미 훌쩍 넘어선 상태입니다. 저희가 보통 주식 시장이 위협이 되는 금리 레벨을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한 4.7% 정도로 많이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 레벨은 위험 자산, 대표적으로 주식이 되겠죠. 주식 자산에는 좀 부담이 되는 레벨인 건 사실입니다. 최근에 이제 금리 급등의 특징적인 부분을 말씀드려보면 9월 인상 가능성은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장기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장기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인데 그 중에는 유가 상승의 영향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케빈 워시 연준위원장이 기준금리 인상을 선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떤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조금 커진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은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고 해서 금리가 낮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준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줄여줘야 금리 안정이 장기적으로 가능할 텐데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단기적으로도 금리의 상승 리스크는 조금 남아있는 상태로 판단이 됩니다. 네, 박준우 연구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유가 상승도 굉장히 압박의 요소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좀 지속적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간 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이 결론이 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것도 보고서에 있더라고요. 연구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전쟁 상황을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저는 최근에 미국-이란 협상이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측에서 바라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트럼프 지지자들은 전쟁에 찬성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지금 딱 이 상태로 끝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정치적인 환경에 놓여져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대로 전쟁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라고 보면 전쟁 비용 부담이라든지 잠재적인 유가 상승 이런 부담들이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즉 미국은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이란은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고 이란은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들에게 조금 유리한 입장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오히려 확전, 즉 전쟁이 더 확대될 가능성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종전 합의 이런 것들에 좀 기대기보다는 잠재적으로 미국과 무력 전쟁이 더 커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좀 강경파들이 이란의 어떤 전쟁 전략이라든지
정치 전략을 세우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영향으로 지난 주말부터 또 유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중간 선거 전까지 미국 이란이 어떤 협상에 이르르긴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 거고요. 잠재적으로는 미국이 조금 더 공격적인 군사작전을 펼칠 리스크, 그로 인해서 유가가 다시 더 높아질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가 이제 이번 주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어제 시장 보면서 꽤 또 여전히 난이도는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이제 수요일 장인데, 이번 주 이제 두 번째 거래일 장이죠. 또 완전 분위기가 좀 처지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면서 올해 들어서 25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울린 그런 날이었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어려운데 여러 가지 지금 뭐 금리 우려나 유가 변수나 물가는 여전히 높고 이러한 난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투자 전략의 방향성을 세워야 될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위원님께서는요? 네, 아마 주식 투자자분들께서 다 금리 상승을 많이 걱정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은 이 금리가 정말 중요한 변수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금리가 오른 것은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신뢰도나 유가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미국의 성장이 좋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지는 부분이 가장 첫 번째 이유긴 하거든요. 그 말은 즉슨 지금 미국 기업들의 이익 실적도 좋고 펀더멘털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지 않는 이상 주가가 추세적으로 하락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는 거고요. 실제로 최근에 일부 기업들을 제외하고 뭐 S&P 500이나 크레딧 스프레드나 이런 것들 보면 역사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크레딧 스프레드는 사상 최저 수준에 가깝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성장이 꺾이지 않는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채권보다는 그런 위험자산 투자가 더 우호적인 환경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들으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 그러니까 성장 이런 부분은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봐주셨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털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사실상 뭐 채권보다는 주식 투자 같은 위험 자산, 이 투자 심리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인사이트 부탁드릴게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시장 전반적으로 좀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이 어려움에 닥친 가장 큰 난제는 금리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잘 풀어보면서 앞으로 주식 투자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좀 긴급 진단을 해봤는데요. 좋은 인사이트 얻은 것 같고요. 현재 시간 10시 7분입니다. 시황 상황 듣고 와서 머니코드 이어가겠습니다. 한혜정 캐스터 시황 전해주세요. 네, 지난주 상승 랠리를 달리던 코스피가 이번 주는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낙폭이 상당히 깊은데요. 현재 구간 어떤 흐름 보이고 있을지 히트맵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대부분의 종목들이 차갑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투톱이 동반 약세 보이고 있는데 현재 구간 삼성전자가 6% 가깝게 빠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오늘 6.7% 밀리면서 낙폭이 더 깊습니다. 앞서 미국 시장에서 30년물 국채 금리가 19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국제 유가와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기술주 전반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SK하이닉스, ADR도 9% 가깝게 빠지면서 지금 우리 시장도 비슷한 흐름 받아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와 함께 SK스퀘어도 함께 밀리고 있습니다. 10% 가깝게 현재 밀리고 있고요. 지금 이 지수가 부진하면서 금융단도 부진합니다. 삼성생명이 7% 약세, 신한지주가 2.2% 약세 보이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 같은 종목들로 파라블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MLCC 기판 쪽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나마 낙폭이 조금 적은데요. 삼성전기가 2.5%로 낙폭 점점 줄여가고 있고요. LG이노텍도 1.7%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 기업들도 장중에 상승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점 긍정적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1.1% 빨간불로 포착이 되고 있고요. 삼성 SDI가 1.7%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ESS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방산주도 오늘 투심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6.6% 올라주고 있는데 지금 다만 섹터 내에서 모든 종목들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미국 시장에서 이란과 미국과의 60일간 협상 기간이 만료가 됐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의할 의사가 없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도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분위기인데 그래도 음식료단은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 라면 수출액이 늘어나면서 지금 관련된 종목들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고요. 증권가
시장에서도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나오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정유족도 좋습니다. S-오일이 빨간불로 포착이 되고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좀 기대감을 받아가고 있고요. 우리 정유주에는 수혜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SK스퀘어와 함께 삼성물산도 낙폭이 깊다라는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빨간불로 포착되는 종목들이 더 많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낙폭을 점점 줄여가면서 지금 상승하는 종목들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반도체 투톱이 쉬어가고 있지만 오늘 반도체 장비단에서는 일부 상승하는 종목이 보이고 있다라는 점 긍정적입니다. 관련 종목들 시세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오테크닉스가 5% 가깝게 오르고 있고요. 원익IPS도 1.6% 강세, PSK도 장중에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제약바이오 단도 점점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총 1위 기업인 알테오젠이 2.5% 강세로 전환이 됐고요. 다만 모든 종목들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HLB가 1.5% 하락하고 있지만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5% 강세 붙어가면서 섹터 내에서도 차별화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로봇주도 좀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어제 LG전자와 엔비디아가 또다시 피지컬 AI 회담을 가졌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이후 나흘 만에 만나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입니다. 다만 LG전자는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지만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작은 로봇주들이 좀 힘을 내주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관련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1% 강세 유지해 나가고 있고요. 로보티즈도 4% 오늘 빨간불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점점 힘을 내주고 있다라는 점 특징적인데요. 이어서 지수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 코스닥은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0.5% 올라주면서 현재 구간 838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코스피는 낙폭이 깊습니다. 4% 넘게 밀리면서 6,50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1조 4천억 원 넘게 좀 던져내고 있고요. 개인이 다만 그 물량을 좀 받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은 좀 상반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홀로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팔아내면서 지수에 부담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전장 분위기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좀 어려운 건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반등하면서 빨간불로 바뀌는 종목들이 점차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는데 그래도 이제 4%, 마이너스 4%까지 낙폭을 좀 줄였고 코스닥은 상승 반전한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선, 대표적으로 반도체, 기판, 2차 전지 관련주 이런 섹터가 반등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등에 대한 시그널이 있는 섹터들 오늘 머니코드에서 좀 쭉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핫템이 될 수 있을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주 오늘 좀 살아나고 있는 흐름들이 점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좀 숨어 있더라고요. 그 리포트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인데 뉴욕에 이어서 텍사스도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굉장히 AI 시대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 핫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이 텍사스에서 뉴욕에 이어서 전력망 연결을 신청한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수 감사를 하라 하고 지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에벗 주지사가 있는데 4선에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짓은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지역 주민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건설이 중지가 될 가능성을 내재를 하고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고로한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11월 중간 선거 앞두고 지역 주민들 그리고 여러 주의 그런 민심을 확인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뉴욕에 이어서 텍사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뉴욕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이제 최대 1년이라는 모라토리엄을 내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년, 최대 1년이라는 기간을 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텍사스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주 중에 가장 공격적으로 그리고 진취적으로 데이터 센터 건설에 그런 앞장섰던 그런 주였는데 뉴욕보다도 뉴욕은 1년의 모라토리엄을 지시를 했다라고 얘기한다면 텍사스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기한도 정하지 않고요. 어쨌든 굉장히 눈치를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적정 기준이 있습니다. 물이나 뭐 소음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을 미충족했을 때 전력만 공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데이터 센터 건설이 중단이 되는 거고요. 이제 감사 걸쳐서 이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에 난항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글이나 메타, 오라클, 오픈 AI 같은 기업들 15개 회사도 뭐 이런 감사 기준을 따르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벌써 뭐 한 개의 사업은 중지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현실적인 걸 보자, 이렇게 이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데이터 센터가 이미 지어지고 있고 착공된 이후에 건설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수요는 이미 생기고 있다라는 얘기와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미국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50기가와트 가동을 하는 그런 수준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목표치가 있습니다. 목표치가 있는데 지금 데이터 센터 미국 전역에 한 90개 정도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텍사스에서는 가장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전수감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23개, 그러니까 텍사스는 23개, 그러니까 90개, 미국 전체에서 90개라면 텍사스가 한 23개 정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총 한 250기가와트 정도에서 61기가와트 정도를 해당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31년 목표가 탑 90개의 프로젝트 중에 90기가와트의 착공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기업에서는 자금 조달,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금리 불안 때문에 증시가 발작 버튼이 눌려진 것과 같이 금리나 여러 가지 회사채 발행하면서 전반적으로 부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뉴욕이나 텍사스 같은 경우에도 규제 강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흐름들은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오히려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려고 하는 니즈는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향후 이러면서 이제 투자 포인트를 BES,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에 뒀더라고요. 이 수요가 결과적으로 받쳐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 속에서도 하방을 견고하게 다질 수 있는 재료가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뒷페이지 만나보면요. 미국 데이터 센터의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BES 수요 전망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이 전망치를 따라가려면 착공 규모는 최소 이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언급은 좀 있었습니다. 물론 11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중간 선거 여러 가지 민심을 확인해야 되고 눈치 보기 작전은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이나 텍사스 쪽에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는 데에서 굉장히 못마땅한 눈치거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AI 쪽 이런 부분을 또 가속화해야 되는 그런 짐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중간 선거 이후에 이런 불확실성은 굉장히 지금 크지만 이런 부분이 차차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가동시키려면은 전력 이런 부분이 끊기지 않게 제대로 도달해서 전류를 잘 흐를 수 있게 해야 되는 중요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쨌든 이런 불확실성이나 잡음이 있더라도 신재생 에너지나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는 날이면 날마다 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반기에 우리에게는 나쁜 재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2차 전지 관련주에서 지속적으로 탑픽으로 꼽히는 모습이 최근 국내 증권사에서도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투자증권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결국 하반기에 수주를 따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모멘텀은 결국 이 탑픽 안에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데이터 센터 반대하는 그런 주 민심 있더라도 결국 데이터 센터는 착공돼서 건설이 되고 있고, 그 수요는 결국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하방을 견고하게 다질 가능성이 있고, 에너지 저장 장치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니즈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셀 업체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 리포트, 여러분들 그 서사를 잘 기억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수페타시스 이런 장에서도 뚫고 올라갑니다. 한 6%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메리츠증권에서 사실 국내 증권사에서 이수페타시스 많이 분석을 했는데 메리츠증권을 좀 꼽아봤고요. 16만 원 목표 주가를 흔들지 않고 가져갔습니다. 오늘 특히 좀 오늘 장에서 유난히 좀 돋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보니까 이제 목표 주가에 대한 근거는 올해와 내년 그 실적 이런 부분의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고요. 3분기부터 2단계 캐파 증설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본사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1분기 대비해서 개선된 그런 실적 데이터가 본사 실적이 전사 실적을 좀 이끈 흐름들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본사의 월 캐파가 지속적으로 느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 1,200억 원이었는데 월 내년 2분기 되면요, 1,500억 원으로 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공장 추가 투자 이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2028년 2년 되면은 월 1,800억 원으로 늘어나는 흐름들이 있는데 이러한 흐름들이 긍정적이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멀티램이라고 해서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얇은 판을 고지 잘 세우는 그런 다중, 적층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으로 수주잔고가 현재 한 비중이 한 20% 정도 쌓이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고객사는 좀 늘고 있고 이 고품질에 대한 제품에 대한 니즈는 좀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분기부터 고객사에서 멀티램으로 전환하는 흐름들이 있고 그리고 에이직으로도 좀 본격적으로 양산되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가파른 매출 성장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실적에 대해서 기대를 또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는 캐파가 전반적으로 늘어나면서 그거에 있어서 또 본사 월 캐파 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고요. 멀티램도 전반적으로 이제 믹스되는 흐름들을 나타내고요. 수율도 개선되면서 이제 원가가 상승되면은 이런 리스크 있는데 그걸 판가에 전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판가가 뭐 대내외적으로 한 15% 정도 늘 가능성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수페타시스라는 기업의 양질을 모두 높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또 언급이 된 바입니다. 그래서 메리츠증권이 이수페타시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건 결과적으로 실적, 결과값이 좋아질 것이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좀 리포트라서 골라봤고요. 이수페타시스 오늘 올라가는 이유가 이쪽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테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테스 하나증권에서 좀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 20만 원으로 올려 잡았고요. 실적과 수주 뭐 좋다라는 의미 나타납니다. 글로벌 전공정 장비 업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장비 업체잖아요. 전공정 쪽. 근데 글로벌 기업들의 PER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얘기인즉슨 주가가 저평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제 값을 제대로 매겨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반도체 장비 시장이 조금 더 좋아질 것 같나 봐요. 왜냐하면 연초 대비해서 연초는 20%였는데 현재 최근 분기로 봤을 때 35%까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한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원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한 85% 1년 사이에 좀 성장이 된 그런 수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국내에 뭐 메모리 투자 잘 되고 있고 중화권도 수출이 잘 되면서 양적 성장이 좀 잘 되고 있는 흐름들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하반기에도 자연스럽게 외형 성장을 갖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신규 장비에 고급 장비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잘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객들도 디램으로 뭐 신규 장비나 아니면 이제 전환 투자하면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2분기 매출의 추정치 같은 경우에는 한 9%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영업이익은 한 6% 정도 빠지는 흐름들은 이건 이제 비용 반영이 있었거든요. 근데 2분기는 그렇지만 하반기는 본격적인 외형 성장이 되면서 긍정적인 실적, 이것도 결국 이제 테스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움직이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로벌 전 공정 장비 업체, 그 업황이 좋아지고 그리고 그를 따라오는 테스 역시 실적과 수주가 좋다 보니까 앞으로도 긍정적인 전망이 있을 가능성, 그런 부분 때문에 목표 주가 올린 흐름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ISC JP모건에서 새롭게 게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왜 의미가 있냐면 유일한 순수 로켓 업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러버 소켓을 대량으로 양산하는 대표적인 기업 되겠습니다. 그래서 JP모건에서 커버리지를 게시하면서 비중 확대 종목으로 제시를 했고 목표 주가 21만 5천 원 제시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비용 효율 쪽에서도 괜찮고요. 그리고 대형 패키지 이쪽에 좀 강점이 있는 게 이제 투자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CPU나 GPU 이런 부분에서 채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늘 가능성이 있고요. 시장 점유율도 좀 뛰죠. 작년 같은 경우는 11%였는데 이거 올해입니다. 여기서 잘못 나왔는데 올해 한 11%인데 이게 이제 2년 뒤에 18%로 는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CPU 수요와 더불어서 GPU 고객 점유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시장 점유율로 연결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은 성장하잖아요. 근데 주가는 낮다 보니까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커버리지 게시했으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하시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SPG 로봇도 오늘 이제 점차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죠. 근데 SP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주가 16만 원이고요. 여기 SPG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모멘텀이 있어요. 뭐냐면 정밀 감속기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제대로 작동되고 효율을 높이려면 정밀하게 좀 가야 되는 흐름들이 있는데 효율성을 높이려면 그런 정확한 계산 그런 부분으로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신규 정밀 감속기 개발에 이제 성공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실제 양산하는 제품의 탑재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흐름들이 포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인 요것도 이제 결국 이제 실적 단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밀 감속기는 사업 부분을 좀 뜯어보면은 기타 매출에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한 88억 원 정도 되죠, 매출이. 근데 어떻게 보면은 존재감이 아직까지는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이제 됐잖아요. 고객사에서 양산을 본격화하면서 3분기 실적을 조금 더 주목할 시점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PG에 대한 또 리포트도 썼겠죠. 앞으로 존재감이 조금 더 확실해질 가능성이 정밀 감속기 이쪽에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주요 고객사가 여러분 잘 아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이제 여기 핵심 고객사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뭐 4족 보행 로봇이나 아니면 그 외의 제품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정밀 감속기를 이제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 로템과도 이제 손잡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4족 보행 로봇 1000대를 생산하거든요. 근데 이쪽이 한 100억 원 정도 내외의 매출을 당길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한 그런 수치가 있는데 그걸 넘어설 가능성 긍정적으로 좀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외에 고객사가 좀 다변화되는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정밀 감속기 이런 부분이 양산이 확대가 됐을 때 공급 양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 최근이었습니다. LG 사이언스 파크와 액추에이터 공동 개발에 대한 MOU도 체결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 게 이제 사이즈가 여러 가지 좀 다양해지죠. 소형부터 대형까지 라인업 확대 이런 부분 때문에 늘어나는 고객사 실적도 늘어난다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피지컬 AI 시대의 대표적인 건 이제 로봇이고 거기에 장착되는 여러 가지 부품이나 뭐 여러 가지 전력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주요 포인트니까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현대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4세대 SMR 수주 기대감이 있다라는 리포트 하나증권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미국의 이제 대형 원전 쪽, 테라파워 쪽 이런 부분과 함께 나트륨 원전 EPC에 참여한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원래 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 그거를 제치고 대체가 되면서 원전 EPC 설계, 조달, 시공 이쪽을 참여를 한다는 데서 굉장히 의미를 부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비는 약 40억 달러 정도 이제 조달이 되는 거고 내년 정도 EPC 계약을 하는 것이 이제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년에 시운전을 해서 그 다음 연도에 차기 연도에 상업 운전을 하는 게 이제 목표이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미국 원전의 수주에 대한 사업을 조금 더 성과를 가시화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메타와 연계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러 가지 여기는 이제 레퍼런스 확보
확보에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를 이제 거두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최대 8기 EPC 독점 시공권을 확보한 바가 있고 미국 3.5세대 홀텍 그리고 4세 테라파워 SMR 이런 부분도 시공 기회를 확보한 그런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역시 모멘텀은 데이터 센터라고 언급이 되거든요. 어제도 머니코드에서 동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관련주들을 정리해드린 바가 있는데 참고해 보시면 연관성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좀 탑픽은 현대건설은 4세대 SMR 수주 기대감 때문에 모멘텀이 있고 그 외에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GS건설 언급이 됐습니다. 하나증권에서 이게 이제 탑픽이라고 보시면 되고 차 선호주는 DL-ENC인데요. DL-ENC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2조 원대 수주 기대감이 서려 있잖아요. 관련주도 이렇게 묶여 있다라는 참고 사항으로 넣어드렸으니까 전략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정부가 돌아왔다 투자는 이런 얘기인데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실물 자산 가능성, 실물 자산에 투자하면 유리하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채권 대비해서 앞서서 박준우 연구원도 장기 국채 금리는 상승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 이런 부분은 펀더멘털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 대비해서는 위험 자산이 좀 유리하다라는 언급해드렸는데 채권 대비해서 원자재 금, 산업용 금속 이렇게 실물 자산 이런 부분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그런 서사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IT뿐만 아니라 전통 제조업 사이클 동시에 올라가 있는 사이클이다라고 언급한 게 메인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면서 실물 자산 잘 투자를 해야 될 때다라고 언급한 리포트여서 좀 찝어봤고요. 금융 대비해서 실물 자산이라고 언급한 리포트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부 주도로 투자하는 패턴이 확실히 좀 달라졌거든요. 이 안에 그 머니 코드가 숨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낙폭을 일부 좀 회복을 하고 있고 코스닥은 상승 반전에 성공을 하고 있고 후반의 힘은 어떨지 굉장히 이제 궁금해지고 있는 장 초반의 모습이다라고 보였습니다. 자, 어떻게 시장을 계산해야 될지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어렵게 출발을 했는데 좀 힘을 냈으며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지수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은 외인들의 수급,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반도체의 방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살짝 지금 보면은 이제 외인들과 지금 기관들이 상당히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지만, 이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뭐 추세가 뭐 무너지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추세가 무너지려면은 계속적으로 오늘 지금 전장에 밀려야 되는데 전장의 저점을 찍고 토닝한다라는 것은 어느 라인에서는 좀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 보입니다. 오늘 좀 특이한 거는 뭐냐면 이 외인들은 이렇게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골고루 이렇게 사지는 않거든요. 대체로 보면은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들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을 필두로 사는데 오늘 지금 방금 전에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코스닥 시장은 어떠냐면은 빨간불을 켜고 있잖아, 그죠? 여기에서 가장 핵심 키포인트가 뭐냐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외인들의 손길이 조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코스닥 시장이 움직이려면은 이 시황 전체의 어떤 그 라인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시총이 가장 센 그죠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어제 미국 시장의 바이오들의 상승 그죠 물론 비만 치료제와 관련돼 있는 이런 종목들이 많이 상승했는데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보다도 약간 기술 이전과 관련돼 있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오늘 보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이게 반도체가 살짝 이렇게 될 때 뭐 순환매 차원으로 지금 보면은 뭐 그동안에는 뭐 조선이라든지 그죠 뭐 이제 그 전력기기 뭐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였는데 오늘은 좀 방산 쪽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그리고 지금 보면은 좀 독특하게 이제 그 트럼프의 어떤 전략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방산 대북주들이 좀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이 지금 오늘 개인 매수세가 좀 강하잖아 그죠 한 2조 넘게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좀 신중하게 좀 수급을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제 종목들 중에서 오늘 보면은 오늘 뭐 왕이 그죠 중국의 외교부 장관이 온다라는 얘기와 함께 지금 보면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이 조금 눌림목에서의 어떤 흐름들이 좀 갖춰져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보면 뭐 실리콘트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제3자 배정 관련해서 좀 정비를 만들어놨던 부분 그리고 뭐 한국콜마라든지 이런 화장품 관련 종목들의 어떤 눌림목도 한번 살펴보는 전략 나빠 보이지 않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좋은 흐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행복한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도 잘 견뎌보겠습니다. 오늘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의 분석 함께했습니다. 자, 시장이 조금씩 회복은 하거든요. 근데 그 회복의 뒷심이 얼마까지 붙을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한데 이제 문제는 금리입니다. 이 금리를 어떻게 또 잘 이해해야 될지 저희가 후속편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쨌든 우려감이 짙은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리스크를 싹 다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 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결국 이렇게 좀 발목을 잡는구나. 장 초반에 이제 매도 사이트카가 딱 발동이 됐을 때 그런 또 느낌이 좀 진하게 들었는데 미국 장기물 국채금리, 뭐 미국뿐만 아닙니다. 뭐 일본, 독일, 프랑스 다 난리가 났는데 네. 어쨌든 미국 국제금리, 장기금리 꽤 높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 주신 대로 제가 금리 얘기를 계속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네네. 안타깝게도 약간 이제 트리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 금리가 그 사이에 경제 지표들이 비교적 금리가 하향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CPI, PPI 미국에 다 좀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고용 지표도 그랬고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에 했을 때 소매 판매까지 전반적으로는 금리가 하향 안정화될 수 있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10년물, 30년물 장기 금리가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시장에 결국 큰 부담으로 이제 다가왔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것이 미국만의 이슈는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가장 높은 게 영국의 지금 5.82% 제일 높고 30년물 기준입니다. 미국 5.3 찍었고 프랑스 4.8, 우리나라 4.75 오늘도 좀 더 올라가던데 그다음에 일본도 이제 4%가 넘는. 근데 우리가 좀 억울해요. 네. 무슨 말이냐면 다른 나라들은 워낙 그 정부 부채가 GDP 대비 높아서 지금 영국, 프랑스, 미국은 100%가 넘어가는 상황이고 일본은 200%가 넘어가는데 우리는 60%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똑같이 올라가냐. 왜냐하면 저 시장 자체가 일종의 경쟁하는 시장이고 같은 흐름을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큰손들이 방향성을 잡으면 다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분명히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금리, 특히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데는 한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일단 경제 성장, 일단 경제 성장이 좋으면 이제 올라가는데 근데 지금 유럽은 그 정도는 아니죠. 미국은 좀 괜찮은데
일본도 썩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물가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재정 적자. 결국은 부채가 너무 많냐 이제 걱정. 요 세 가지인데 이 중에서 우리는 경제 성장률이 올해 워낙 좋은 것이 사실은 그 영향을 주고 있고 물가보다는 그다음 재정 여력 쪽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은 전반적으로는 재정의 부담, 아까 GDP 대비 100%가 넘는 그러한 그 재정 적자들이 제일 문제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금 물가 부담들까지 같이 겪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 지금 30년물 금리가 쉽사리 안 잡히고 있는 상황이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그나마 나오던 경제 성장률이 지금은 버틸 수 있는 수준이지만 결국 현재 그러니까 이건 이제 명목 그 금리이기 때문에 GDP 성장률도 실질이 아닌 명목 성장률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훨씬 높죠. 그래서 아직은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현재의 그 30년물 금리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이뤄내고 있지만 이게 빠르게 좀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이슈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시장이 경계감을 가질 만한 상황으로 지금 장기 금리의 상승 압력이 커져 있는 상황이고 이런 흐름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것 자체가 완전히 시장을 약세장으로 끌어내리는 상황까지는 아직은 아니지만 적어도 경계심을 또 다시 한번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 오늘과 또 최근 며칠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어쨌든 시장은 뭐 떨어질 것이다, 시장이 굉장히 불안할 것이다라는 방면에서 주장하는 근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자본 조달이잖아요. 사실 자본 조달은 회사채 발행 이런 이슈도 있고 당연히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금리 얘기도 있는데 지금 장부에 안 보이는 빅테크들의 AI 자본 지출이 4조 달러 정도가 된다. 이거 우리나라 돈으로 4천조? 4천조가 넘죠. 넘는 거잖아요. 1.4를 곱해야 되니까 네. 4,800조. 그럼 엄청 큰 게 어마어마하죠. 우리는 아직 체감을 못하는 돈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금리가 높다 보니까 더 우려되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지금 미국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가 워낙 공격적이고 급격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지금 장부에 잡히는 것도 있고 장부 외에 잡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장부 외에 잡히는 게 보통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소위 이제 구매 약정. 앞으로 뭘 우리가 사줄 거야라는 거. 뭐 우리나라도 구매 약정을 이미 받는 거죠.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이미 받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좋게 표현해서 장기 계약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그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안정적으로 이거를 구매를 해야 되니까 구매 약정을 맺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미개시 리스라고 합니다. 이제 어디 우리가 임대해서 쓸 거야 할 때 거기가 지금 당장 짓고 있으니까 돈이 안 나가지만 앞으로 그것이 완공이 되고 나면 그 안에 들어가서 임대료를 내고 쓰게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지 두 가지다라고 보셔야 될 텐데 대략 소위 이제 메이저 하이퍼스케일러 4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구글 이 4개 회사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장부 현재 보이는 게 6천억 달러 정도의 지금 부채라면 장부 외 지금 이런 식으로 미개시나 구매 약정을 합치면 2.4조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마 4조 달러는 그러니까 추정하는 데하고 그 소위 표본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격차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눈에 보이는 거 앞으로 이제 결국은 이거 다 부채로 끌어와야 되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그게 지금 4배가 넘는 거니까 진짜 빙산의 일각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맞다. 근데 이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미국의 국채금리, 정부의 조달금리를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입니다. 근데 미국의 경제 성장은 지금 주도하는 게 무엇이죠? AI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정부는 이걸 못하게 할 수도 없어요. 자기네 조달금리 낮추려고 2주 전에 베센트 장관이 뭐 했습니까? 10몇 년 만에 지금 미일 공조해갖고 엔화 강세 돌리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만큼 지금 장기 금리를 낮추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차트에 열려 있는 게 뭐냐면 작년에 비해서 미국의 10년물, 20년물, 30년물에 해당하는 장기 국채의 신규 발행 지금 이게 누적으로 놓고 보시면 올해는
순감합니다. 발행이 4,400억 달러 정도 낮추어서라도 장기금리 이거를 다 2년 미만짜리로 단기로 돌려갖고 장기금리를 잡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거든요. 베센트가. 그런데 이거를 완전히 상쇄시켜 버리는 것이 AI 투자. 결국은 4,700억 달러의 순증으로 지금 그 소위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소위 B2 지금 이게 신규 발행이 엄청 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장기물 시장에서 미국 국채 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지금 국채를 발행하다 보니까 이들이 결국은 미국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걸 보통 우리가 지금 경제용어로 구축 효과라고 하죠. 같은 시장 안에서 한쪽이 너무 세게 나오면 나머지를 배제시켜 버리는, 이걸 이제 구축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 예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질문해 볼 만할 것 같은데, 미국 국채금리 30년물 국채금리가 5.3인데 구글의 30년물 국채가 6.2, 6.3 됩니다. 그러면 뭘 살까요? 구글이 미국 정부보다 더 위험할까? 생각해 보면 둘 다 위험해지면 둘 다 위험할 것 같은데, 그러면 구글이 1%, 1.5% 더 주면 구글 국채를 사겠죠. 이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회사채를. 그죠. 구글의 그 회사채를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미국 국채가 외면받고, 이러다 보니까 국채 금리를 자꾸 끌어올리게 되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지금 오늘 이 밤에 있을 중요한 이제 전 인디케이터, 단기적으로는 이것이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느냐 여부에 결정이 될 텐데, 오늘 미국 국채 20년물 경매가 있습니다. 160억 달러 상당인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게 경매 상황이 좀 뭐랄까요, 항상 전 고점을 계속 뚫으면서 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 거죠. 그 인기가 없는 게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데 회사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오늘 여기에서 일정 부분 이 상황이 좀 더 지속될지 좀 안정될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오늘 밤에 있을 미국 20년물 국채 경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안 팔리면 또 급등. 그렇죠. 네. 그러면 또 금리가 결국은 팔리는 수준까지 금리를 올려야 될 테니까, 그렇게 해놓고 보면 시장에서 조금 더 부담으로 좀 안겠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밤에 있을 이제 단기적으로는 제일 큰 지금 지표는 미국의 20년 국채 경매 금리가 무엇을 결정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본도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 미국의 장기 금리가 지금 발작을 일으키면서 높은데, 이게 일본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 자체만 보더라도 10년물 국채 금리가 30년 내 최고치를 또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염려하는 거는 예전에 공포스러운 경험이 있잖아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그죠. 2년 전에 있었죠. 그런 흐름하고 또 맞물릴까 봐 걱정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1차적으로는 사실은 지금 상황적으로는 좀 걱정스러운 상황인 것만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나마 이번에 엔캐리 청산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일 공조를 통해 갖고 지금 엔화 강세, 소위 엔화 일병 구하기 를 했죠. 그래서 164엔, 달러당 164엔 하던 것을 한 이틀 만에 155엔까지 끌어내렸다가 요게 지금 159엔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절반의 성공을 했죠. 한데 어쨌든 미일 정부가 나서다 보니까 엔화는 계속 약세 갈 거야 하는 숏배팅 규모가 최근에 확 줄었어요. 그래서 100이 있었다면 지금은 한 30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줄었다는 것은 그 사이에 엔캐리 청산 없이도 이것이 많이 줄었다는 측면은 좀 다행스럽다 보셔야 될 것 같고, 보통 여기에서 소위 발작이 나오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베센트 장관이 뭐 절반의 성공이긴 해도 어쨌든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슴을 좀 쓸어낼 수 있게 만든 것은 다행스럽다. 다만 이것은 이제 단기에 트레이딩하는 매우 공격적인 헤지펀드들 자금이고요. 좀 긴 호흡에서는 결국은 일본 내의 투자자들이 지금 굳이 미국 국채 살 필요가 있겠어? 좀 왜냐하면 엔화 해지하고 난 다음에 갖고 오면은 적자거든요. 오히려 일본 장기채를 사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그건 이제 글로벌리 좀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그런 이슈가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다행스럽긴 한데, 여전히 엔화의 흐름에 집중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시장이 막 흔들리고 불안하고 떨어질 때 굉장히 갖다 붙일 요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국까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무슨 일이 터지고 있는 상황인지 경기가 그렇게 불안한가요? 1차적으로는 이런 거죠. 사실은 시장의 기대는 중국 정부의 소위 그러니까 내수 진작 통해 갖고 성장률을 좀 공격적으로 끌어올려 주기를 바랬었는데 중국 정부가 워낙 좀 부동산 그때 과열 이후에 그 뒤어서 그런지 쉽사리 아주 공격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이나 내수 소비가 상당히 좀 둔화돼 있고 한마디로 향후 경제에 대한 전망, 성장에 대한 전망이 있어야 성장할 것 같으면 돈을 벌 것 같아야 돈을 빌려서 투자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돈 빌려가 해도 중국 내 민간에서 돈을 잘 안 빌려가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의 이제 중요한 이유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30년물 금리 얘기를 쭉 했었는데 여기서 중국이 되게 높을 것 같은데 중국은 지속적으로 이게 내려와서 지금 30년물이 2.1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향후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좀 뭐랄까요, 좀 보수적이고 상당히 좀 침울한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중국 중앙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풀 수 있는 돈은 아직도 여유 있게 좀 많이 갖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아서 하반기에 아마 글로벌 흐름이나 이런 걸 보고 아마도 이제 적정한 수준에서 부동산을 과열시키지 않는 선에서의 소비 진작 아마 정책들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시장에 큰 악영향보다는 일종의 조금의 이제 소위 숨통을 트이는 수준의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여전히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 얘기 나와서 말인데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유니트리 상장했는데 폭발적으로 무슨 630% 급등 출발하면서 500% 급등세 보이면서 시총 75조에서 93조 육박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비를 좀 잘한 것 같아요. 이 영향 어디 있을까요? 예, 일단 중국이 그러한 소위 그러니까 핵심 전략 산업의 스타트업을 계속 키워내서 정부가 돈을 지원해갖고 그것이 결국은 어느 수준이 커지면 중국 내의 인민이라고 하죠. 중국 인민들인 소위 민간 자금이 재투자될 수 있게 투자될 수 있게끔 거기서 IPO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갖고 자금을 조달해서 규모를 키워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게 만드는 이 시스템을 상당히 좀 잘 갖춰놨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CXMT, 소위 창신 메모리에서도 한번 확인을 했고요. 네네. 이번에 유니티에서도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창신 메모리 상장 때 글로벌리 한번 반도체주들이 다 흔들렸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도 이제 걱정을 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이 네. 유니트리가 가성비는 좋은데 싼 게 비지떡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쵸, 이게 그쵸.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 좀 비싸긴 하지만 우리 현대차 그룹의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가 이미 그 단계는 다 넘어서 있고 한 단계 훨씬 앞서가서 오히려 규모도 더 크고 훨씬 더 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간을 네네네. 대체할 수 있고 투입 가능한 그러한 로봇에 한층 더 가까이 가 있다. 라는 이제 평가들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유니트리에서 나오는 그 값싼 로봇은 키가 1.2m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보기는 좋고 값은 싸지만 소위 산업 생산에 바로 현장 투입이 안 된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 사이즈가 돼야 평균 키가 성인 남자 사이즈는 돼야 되잖아요. 이거 한 170 전후는 돼야만 바로 현장에 투입했을 때 사람 대신에 뭔가를 할 수 있는데 반쪽짜리 휴머노이드. 그죠. 그런 1.2m를 거기다 갖다 놓으면은 뭐 어떻게 밑에다가 의자를 갖다 놓고 올라서서 일할 수도 없고 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우리 로보틱스에서 우리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경쟁력은 여전히 살아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미국이 여기에 나름대로 울타리를 쳐줬죠. 중국으로부터의 완성 로봇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이미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명령으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여전히 생태계는 살아있기 때문에 유니트리의 상장이 여전히 마치 지금 메모리에서 반도체에서 우리가 걱정하듯이 한켠에는 걱정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한테는 적어도 2, 3년간 이거를 현재 가성비를 끌어올려서 그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 또는 물질적 그런 기회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침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는 게 중국의 외교부 수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잖아요. 내일까지.
그냥 11개월 만에 열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 관련된 주가가 또 오를 수 있을 것 같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화장품주 오르는 것도 대표적으로 그런 느낌도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요, 증시에서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면서 냉랭했던 대중국 관계가 좀 빨리 뭐랄까 풀리지 않을까. 또 네. 우리 또 연초에 중국 방문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빨리 풀릴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여전히 냉랭합니다. 뭐 대만 이슈 때문에.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기회를 아이러니하게도 만들어주고 있다. 예. 뭐냐면 지금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트고 싶어 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이유는 이란 전쟁 이번 중간 선거 때문에 재미 보려고 했는데 지금 오히려 이거 장기적으로 좀 끌려가고 있죠. 우크라이나전 24시간 만에 끝낸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되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좀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북한과의 그러한 뭔가 의미 있는 타결 이것을 좀 만들어내고 싶고 이럴 건 다행스럽게 중국과 러시아도 그것에 대해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한테는 상당히 큰 기회가 올 수 있고 이것 자체가 그전에는 개성공단 위주의 이제 남북 경영이었으면 지금 소위 그러니까 남북 그다음에 북중러 플러스에서 몽골까지 지금 두만강 프로젝트라는 것이 상당 기간 답보 상태에 지금 열려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여기에 엄청나게 진심입니다. 이걸 잘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중러를 통해서 북한을 끌어들이면서 남북 경협을 되살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가 좀 잘 살려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매우 앞으로 두만강 프로젝트를 열심히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뭐 대표적인 뭐 중국 관련 이슈도 오늘 굉장히 많네요. 그런 부분에서 차근차근 말씀해 주셨고요. 이게 사실 뭐 반도체 제외하고 다른 섹터에서 순환매가 돈다 한들 삼전닉스가 오늘같이 이렇게 빠져버리는 장이면 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최근 고배당주로 또 인식을 해요. 200조 원 주주 환원이라는 통큰 그런 정책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결과적으로 삼전닉스가 뭐 오늘 같은 장에서는 변동성의 주범이 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증시 하방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이 얘기는 매회 들으시는 그런 질문이실 텐데 안 드릴 수가 없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말씀 주신 대로 다행스럽게 삼전닉스가 주가가 요즘에 다시 변동성이 커져서 그렇지 돈은 잘 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의 50% 주주 환원, 뭐 이건 원래 목표였기 때문에 지속된다 하면 그것만으로도 말씀 주셨던 100조에서 200조 원의 주주 환원이 삼성전자 기준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대략적으로 현재 시가총액의 8에서 한 13% 레인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매우 이거는 고배당주 말씀 주신 대로 가능하고 통상 이렇게 고금리 환경에서는 가치주 그다음에 배당주가 훨씬 더 각광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놓고 보면 이런 주주 환원책이 자사주 소각 포함해서 배당과 연결이 된다고만 한다면 충분히 말씀 주셨는데 하방은 충분히 단단히 만들 수 있고 최근에 자금을 보면 삼전닉스에 들어오는 게 헤지펀드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고배당을 하게 되면 롱온리 그런 연기금처럼 장기 투자하는 자금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오히려 그러한 주주 환원책이 조금 더 확실화되는 것 자체가 주가의 하방을 막을 뿐더러 상승을 장기적인 상승 모멘텀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좋은 재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뭐 증시에서 좀 불안 요소였던 리스크 싹 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증시 하방을 좀 견고하게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자 시장의 재료까지 분석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분석 명쾌하게 해주신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는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는 이 국채 금리가 고공행진을 벌이면서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한 바 있는데요. 특히나 AI 관련 종목들이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아 우리 시장도 프리마켓에서부터 특히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장 초반에 올라줬던 반도체 투톱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련한 종목들이 현재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수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어제는 7,200선을 회복하기도 했던 코스피는 오늘 장중 6,400선을 위협받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4.7% 빠지면서 6,500선에 움직임 거듭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오늘 개장 후 10분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 현재 계속해서 좀 하방 압력을 받아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2% 넘게 빠지면서 800선을 위협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조금씩 회복을 하면서 중간에 상승 전환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약보합권에 831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어제까지는 매수를 보였는데 오늘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외국인 1조 6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면서 지수의 하방을 이끌고 있고요. 개인이 반면 오늘은 2조 4천억 원 넘게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도 외국인과 함께 9,800억 원대 현재 매도에 힘을 보탭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사들입니다. 외국인이 500억 원대 현재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개인 역시나 500억 원대 현재 개인은 반대로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1,406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 6원가량 내린 현재 1,406원 선에 원달러 환율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위기 간단하게 체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투자 뉴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 육군이 추진하는 차세대 차륜형 자주포 사업의 시제품 제작 업체로 사실상 단독 선정됐습니다. 미 육군은 현지 시간 18일 새로운 자주포 현대화 프로그램에 사용할 K9 자주포 시제품 공급 계약을 한화 디펜스 USA와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약 2억 3,300만 달러 수준으로 6대 기동형 전술포 시제기 도입을 가속화하고 추가로 12대를 도입할 수 있는 옵션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육군은 납품받은 장비를 약 3년간 실제 운용하면서 사격 성능과 기동성, 탄약 호환성과 네트워크 통합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미 육군이 현재 운용 중인 견인포를 대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견인포보다 신속하게 이동하고 사격 후 진지를 이탈할 수 있는 차륜형 자주포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화가 약 3년간 진행되는 시험을 통과하면 향후 양산과 탄약 공급 등을 포함해 장기적으로 최대 30조 원 규모의 사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현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3.8% 강세 탄력 붙어갑니다. 119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프리마켓에서는 방산주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 현대 로템은 현재 5%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13만 6천 원 선에 움직임이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하방 압력 받아갑니다. 2.8% 하락하면서 13만 6천 원 선에 형성하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이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의 미국 특허 소송에서 제네릭 개발사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SK바이오팜은 오늘 엑스코프리 관련 특허 소송에서 인도 제네릭사 MSN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물질 특허가 아닌 후속 특허를 둘러싼 분쟁으로 SK바이오팜이 합의 조건에 따라 MSN과 향후 제네릭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해당 제네릭 제품의 실제 출시 여부와 시기는 미국 규제당국 허가와 절차, 비공개 합의서에서 정한 조건 등에 따라 변동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회사 측은 이번 첫 합의를 통해 엑스코프리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다지고 미국 내 장기적인 시장 지위를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SK바이오팜 현재는 약보합권의 움직임 이어갑니다. 8만 4천 원 50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 셀트리온은 현재 바이오 시밀러 분야에서 아시아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현재 보합권의 움직임 이어가면서 19만 4,300원 선에 거래됩니다.
이어서 펩트론은 오르고 있습니다. 강하게 튀어오르는데요. 4.2% 상승하면서 18만 7천 원 선에 현재가 형성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미시간 랜싱 공장 가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LG 엔솔은 현지 시간 18일 오픈 기념식을 열고 미국 미시간주 랜싱 공장 가동을 공식화했다고 전했습니다. 랜싱 공장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북미 지역 내 7번째 생산 공장으로 연간 총 35기가와트 이상의 배터리 셀 생산 능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랜싱 공장 본격 가동을 통해 LG 에너지 솔루션은 북미 ESS 시장 공략을 위한 5대 생산 거점 체계를 완성하게 됐는데요. 이번 공장은 ESS용 LFP 배터리와 전기차용 NCM 배터리를 함께 찍어내는 복합 거점으로 이로써 LG 엔솔은 이 북미에서 다각화된 생산 체계를 갖춘 유일한 기업이 됐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김동명 CEO는 미국 모빌리티 산업과 에너지 인프라 미래를 뒷받침할 최첨단 배터리 제조 네트워크를 구축해 미국 배터리 생태계를 강화하고 또 현지 생산 역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보합권의 거래를 이어가면서 35만 1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 삼성 SDI는 강보합권의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49만 원 선에 움직임 이어갑니다. 이어서 신성 ENG는 1.9% 하방 압력 받아갑니다. 16,000원 선에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낙폭이 깊지만 그래도 코스닥 시장이 그래도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보합권에 움직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오늘 반도체 기술주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상대적으로 방어적 성격을 띠는 식품, 제약바이오단이 그래도 시장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하락장 안에서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오늘도 저희 이데일리 TV와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상위 1% 초고수 회픽 시간입니다. 수익률 상위 1% 주식 고수들 오늘 어떤 전략 세우고 있을까요?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수 사기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순위 SK 하이닉스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150만 원 선까지 내려오면서 고수들 저가 매수세 붙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 반도체 종목들과 함께 AI 인프라 쪽도 부진합니다. 한국전력 주가 빠지면서 고수들 매수 장바구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편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대부분 쉬어가지만 기판 쪽은 오늘 견조한 흐름 유지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 특징적입니다. 특히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10% 가까운 시세를 분출하기도 했는데요. 고수들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자세한 전략 잠시 후에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의 종목들 살펴보면 오늘 고수들은 지수 대비 그래도 견조한 흐름 보이는 종목들 담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혈마 같은 경우에는 경기 방어성으로 보합권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고요. 대한항공까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수 상위 종목 5가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 이 중에서도 이수페타시스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 TV 신일섭 전문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위원님 오늘 기판주가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수페타시스가 정말 뜨겁고 증권가에서도 최근에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쏟아지고 있는데 삼전 닉스 조정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삼전 닉스의 그 조정의 영향을 결국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간밤에 5%가량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장기 추세는 지금 살아있는 상태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대만 가권, 그다음에 일본 니케이, 그다음에 코스피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개월 선을 살짝 이탈했습니다. 어저께의 하락으로 인해서. 자, 대만 가권도 오늘 하락을 하고 있지만 5개월 선이 지켜지고 있죠. 그냥 나라 가리지 않고 따진다면 대만 가권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보다 셉니다. 니케이도 지금 오늘 하락을 하고 있지만 5개월 선 지키고 있습니다. 대만, 니케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5개월 선을 이탈해서 10개월 선까지 갔죠. 4등 증시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 다음에 대만가권, 니케이, 그 다음 4등 증시예요. 그래서 힘이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수페타시스는 엔비디아,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SK 하이닉스
이렇게 4대 어떻게 보면 핵심 라인이었잖아요. 엔비디아는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좋긴 합니다만 지금 엔비디아의 연결 그 커넥션보다는 반도체주의 하락에 영향을 조금 더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엔비디아는 오히려 지금 거의 신고가 영역이거든요.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236.264 5월 달에 기록한 이 가격하고 지금 219.26 어제 종가랑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엔비디아를 포함한 매그니피센트 7은 강한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비롯한 이 지금 그 스토리지 업체들은 약한 것이죠. 자, 한미반도체는 지금 10개월 선이 이탈되어서 코스피보다도 약해요. 자,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마찬가지죠. 10개월 선의 지지를 받는 코스피보다도 약하죠. 이수페타시스는 20개월 선 이탈까지 일어났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도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10개월이죠. 자, 그러니까 코스피랑 SK 하이닉스가 동급이고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랑 이수페타시스는 더욱더 뒤쳐져 있고 이수페타시스는 그 중에서도 가장 꽁찌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반등을 하지만 지금 결국에 선도에 있는 것들 너무 많잖아요. 지금 증시부터 말해보면 이 이수페타시스는 몇 번째나 있을까요? 그러면 대만 가건, 니케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코스피 증시로도 지수에서 4등 증시 중에서 4등 증시 안에서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4등 증시 안에서도 3등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꽁지니까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죠. 여기서 지금 오늘 반등은 했지만 지금 위에 이제 첩첩산중으로 5개월선, 10개월선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오늘 지금 일본이랑 대만이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일본이랑 대만이 급락을 하고 있고 지금 키오시아가 8% 빠지고 소프트뱅크 그룹이 7.5% 빠집니다. 도쿄 일렉트론도 2% 빠지고 지금 어드밴테스트는 살짝 0.5% 플러스긴 합니다. 무라타도 플러스. 근데 키오시아가 8% 빠지는 게 지금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만도 지금 다 빠지고 있죠. 대만도 지금 TSMC를 비롯하여서 시가총액 상위줄이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가 반등을 하더라도 제한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덕전자는 지금 마이너스인 상태고요. 어쨌든 이수페타시스를 보면은 지금 일단 올라올 때까지는 현실적으로 다 올라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 기판주들 기술적으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삼전넥스의 조정에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매수 상위 종목 전략까지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매도 상위 종목도 곧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도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권입니다. 1순위 TLB 들어와 있는데요. 역시나 기판 쪽이 힘을 내면서 고수들 수익 내고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기술주들은 좀 부진합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주가가 하락하면서 고수들 답답한 마음에 내던지고 있고요. SK텔레콤과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오늘 빠지면서 매도 상위 종목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편 하나엔진도 오늘 순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군함 2척을 해외에서 건조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우리 K조선주들 수혜를 받아갈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주가는 답답한 이름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도 상위 종목 5가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 이 중에서도 하나엔진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하나엔진을 포함한 이 K조선주들 최근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군함 건조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오늘 고수들 내던지고 있거든요. 지금 보유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그 조선 3사가 지금 20개월 선을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도 일단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HD 한국조선해양까지 보죠. HD 한국조선해양도 왜냐하면 전신 현대중공업이기 때문에 자 결국에는 중요한 라인을 마지막에 넘지 못하는 지금 모습이거든요. 역시 그 정말 오랫동안 묵혔던 그런 매물은 한 번에 소화를 시키려면은 정말 강력한 에너지 혹은 이슈가 동반되지 않고는 어렵다는 게 또 증명이 돼버렸네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도 또 제가 항상 누누이 조선주나 철강주 화학주의 예전에 어떤 상황을 보여드리는 게 한 번 저렇게 시클리컬 업종에 잘못 물리면은 20년이라는 인생을 날려버리게 돼요. 지금 반도체도 시클리컬 업종인 건 아시죠? 특히 메모리 반도체 시클리컬 업종인데
그 경기 민감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뭐 장기 공급 계약 그리고 인공지능 슈퍼사이클을 이어서 그걸 깰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경기 민감 업종이란 건 항상 그렇게 커다란 상처의 흔적들을 남겼다는 거. 자, 지금 삼성중공업 보시겠습니다. 2007년도, 2011년도 결국에 그 벽은 못 넘었어요. 결국. 정말 그 2007년과 2011년도에 벽을 넘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2011년도에서 정확히 막혀버렸죠. 2011년도에 36,000원 여기서 결국 막히고 그 벽을 넘지 못하고 내려가서 지금 20개월선까지 깨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2023년도부터 20개월선을 돌파해서 시작된 만 4년이죠. 만 4년간의 랠리가 일단락됐다고 보입니다. 자, 그 삼성중공업만 그러냐? 그러면 만약에 삼성중공업 개인의 개별적인 이슈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HD 한국조선해양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결국에 그 벽을 못 넘었어요. 결국에. 그쵸? 2007년과 2011년 벽을 딱 거기서 못 넘었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그 깔딱고개만 넘었으면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었는데 정말 아쉽고요.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게 20개월선은 HD 한국조선이 무너지지 않았지만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왜냐면 여기서 지금 벌써 3봉이거든요. 3봉으로 무너지면서 지금 10개월선 아래 저항을 받고 있거든요. 여기서 무너지면 얘도 2023년도부터 시작한 4년간의 랠리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하나오션도 마찬가지거든요. 좋은 소식이 나오건 뭐건 상관이 없어, 그거. 뭐 좋은 소식이 나와도 좋은 소식으로 해석이 되냐 나쁜 소식으로 해석이 되냐는 주가가 내리느냐 오르느냐에 따라 달라져 있어요. 이것도 20개선 이미 깼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오션도 결국에는 2014년도 벽을 못 넘었어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거기 벽을 못 넘은 거예요, 결국은.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 엔진이라던가 뭐 밑에 있잖아요. 제가 보여드렸죠. 태광부터 시작해서 다 마찬가지예요. 태광 하이로코리아, 뭐 성황밴드부터 하나 엔진, HD 현대 마린 엔진부터 뭐 이나 전공부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업체들 조선 기존에 다 마찬가지인데 조선주 전방 산업이 지금 주가가 추세가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생명력이 거의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반등할 때마다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어서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반도체, AI 기술주들의 하락이 좀 두드러지면서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그래도 2%대 하락을 좀 보이다가 확공까지는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업종별 흐름은 어떨지 버블맵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숫자는 등락률을 의미하고요. 버블의 크기는 시장의 관심도입니다. 일단 오늘 반도체가 7.4%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가까이 하락을 했죠. 특히 현재도 이 반도체 투톱이 6에서 7%대 빠지고 있고요. SK스퀘어는 10% 넘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그래도 종목별로 이오테크닉스와 HPSP 같은 종목들이 좀 크게 오르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현재 버블맵 상으로는 전부 좀 파란색으로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금융단도 5.5% 빠지면서 힘을 내지 못하고 있고요. 다만 그래도 건설단이 외국인의 수급이 붙으면서 현대건설, GS건설 같은 종목들은 빨간불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운송물류단도 장중에 빨간불로 들어왔다가 현재는 하락 전환했고요. 전기전자단도 일제히 빠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단이 그래도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상승하는 종목들이 눈에 띄는 상황이고요. 방어적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들, 식품이나 제약바이오단이 오늘 그래도 견조한 흐름 이어갑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특징 섹터로 방산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방산주가 오늘 전반적으로 프리마켓에서는 강세 탄력을 받았습니다. 지정학적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진 상황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호재가 전해졌는데요. 미군, 육군이 추진하는 이 자주포 사업에 있어서 사실상 단독 계약업체로 선정됐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좀 내다봤을 때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상승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 방산주 전반적으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아직 살아있는 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랑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그 정도까지. 왜냐하면 한화 시스템이랑 지금 한화 시스템하고 한국항공우주죠. 한국항공우주는 얘기했고 지금 현대로템이죠. 현대로템하고 한화 시스템 있죠. 이 두 개는
20개월 선이 붕괴되고 있거든요. 아까 조선주에도 얘기했다시피 20개월 선 붕괴되는 것은 특히 쌍봉으로 붕괴되는 거는 일단 그동안의 장기 추세가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화 시스템이랑 지금 현대 로템은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반등할 때마다 빠져나오세요.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일단 20개월 선에서 극적으로 지금 부활했죠. 여기서도 우연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그 K9 자주포 관련해서 미국의 시제품 그 업체로 선정됐잖아요. 영국, 독일 뭐 싹 다 제치고 뭘 시제품을 일단 육군이 훈련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최종 지휘관의 판단이 있어야겠지만 어쨌든 지금 시제품으로 지금 첫 미국을 뚫었다는 게 의미가 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사실은 그게 아니었으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예를 들어서 이 현대 로템처럼 무너질 가능성도 있었어요. 이렇게. 그럼 다 끝났죠. 오늘 방산주. 왜냐면 오늘 안 좋을 수 있는 소식도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한미 연합훈련 대폭 축소한다. 그 다음에 10월 달인가 11월 달에 김정은 만난다고 했잖아요. 러브레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버리면은 평화 쪽으로 가버리면 방사는 안 좋아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겨냈어요, 일단.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랑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이거 두 개만 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일단 현실적으로 150만 원 정도까지 다시 올라가 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 거기 못 올라가고 여기 10개월 선에 막히잖아요. 그럼 얘도 쌍봉으로 결국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다 방망이 짧게 잡으셔야 돼요. 안 그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무너지면은 나머지는 다 그 밑에서 더 떨어지기 때문에 급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하시기 바라고 큰 어떤 목표 주가는 세우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방산주에 좀 안 좋게 작용할 만한 소식도 나왔지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호재를 등에 업고 그나마 좀 올라주고 있다. 이런 부분 확인해 봤고요. 현재 방산주 안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정도만이 좀 그래도 단기 매수하면서 수익을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특징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제약바이오인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 그래도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 이 상승하는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은 오늘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소송 합의에 이르렀다라는 또 호재가 있었고요. 셀트리온도 바이오시밀러 분야 안에서는 아시아 점유율 1위에 좀 달성을 했다라는 호재가 있었습니다. 제약바이오단이 최근 들어 좀 종목들이 일제히 빠질 때 좀 견조하게 올라주고 오히려 다 같이 오를 때 좀 빠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 특징 중 한 가지 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셀트리온을 지금 보는데 셀트리온하고 거의 네이버가 정말 유사하거든요. 이거 지금 셀트리온 네이버는 저번에 네이버 설명드렸을 때 그 논리랑 똑같거든요, 지금. 여기서 한 발자국만 잘못 디뎌버리면 NC랑 롯데케미칼 꼴 납니다. 진짜 그 위험한 바로 그 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게 그 딱 10년선이에요, 지금. 저기가 붕괴되면 안 돼요. 지금 네이버랑 똑같은 이거 네이버 저번에 그려놓은 거 있죠. 차트가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뭐 롯데케미칼에게 NC 지금 상황이 된다는 게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롯데케미칼과 NC가 무서운 게 뭔지 저번에 얘기 드렸죠. 코로나 탓이 아니라는 게 너무 무섭잖아요. 코로나 시절보다 주가가 안 좋다는 건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돼버리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박살나버리는 거죠. 지금 딱 거기 걸려 있거든요. 셀트리온, 네이버가 이 두 종목이. 거기 이제 밑단으로 더 이상 내려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절벽 끝에서 만약에 위로 간다면 일단 공간은 넓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 이 지금 탄력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인데 일단 실적은 좋아요. 기본적인 내용은 좋은데 수급이 안 받쳐주고 있어요. 만약에 그게 받쳐주면은 25만 원을 일단 1차 목표 주가로 삼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분기 매출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앞섰다는 소식도 있고 사실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을 계속 출시하면서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그만큼의 성장이 안 나오죠. 지금. 왜냐하면 지금은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성숙기에 접어들어서 물론 이제 램시마 SC를 내놓으면서 신약 개발 업체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평가를 줄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장의 어떤 중심이 제약바이오로 안 넘어오고 있어요. 제약은 사실 뺍시다. 유한량의 한미약품이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데 바이오 쪽이 지금 움직이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셀트리온이 마지막 절벽 끝에서 발은 걸치고 있으니 올라간다고 하면 25만 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목표 주가 25만 원 정도까지 잡아주셨고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다음 꼬마 버블도 한 가지 뽑아주시죠. 네, 지금 사실 이 코스피 지수가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기 때문에 꼬마버블을 선택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데, 자, 일단 화장품이 요즘에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가 물론 우리나라 증시 떠받들지 못해요. 저 정도 시가총액으로는 안 돼요. 근데 개별적으로는 잘 움직이고 있죠. 자, 한국콜마를 특징적으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콜마가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거든요. APR이랑 달바글로벌이라는 앞에서 이끄는 업체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ODM, OBM에서 나오죠. 한국콜마, 코스맥스 없었으면은 지금 인디 브랜드들 K뷰티로 이렇게 뜨지도 못했죠. K뷰티의 어떤 플레이어로 이 지금 타이틀을 내미는 거는 그 브랜드 회사들이지만 뒤에서 그 브랜드를 구축하고 다 만들어주는 게 한국콜마, 코스맥스이기 때문이죠.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5년도 주가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아까 조선주 정말 안타깝죠. 마치 무슨 6.25 전쟁 때 압록강 못 먹어가지고 지금 통일 못한 것처럼 그런 아쉬움 아닙니까? 2007년, 2011년, 2014년 고점 못 넘으니까 제자리로 고꾸라져 버렸잖아요. 조선주 추세도 다 망가졌고. 한국콜마가 지금 딱 그 앞자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일단 얘는 뚫었어요. 이번 연도에. 그쵸? 위에 뚫었습니다. 14만 4천 원을. 얘는 2015년이에요. 얘도 11년 전 고점을 뚫었습니다. 이것만 뚫어내서 이번 연도에 만약에 14만 원 근처에다가 종가 끝내고 이번 연도 마무리 하면은 정말 긍정적이거든요. 이러면 완전히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거예요. 조선주는 거기서 이제 무너져 버린 거고, 자, 한국콜마는 그 위를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지금 K뷰티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기본적인 내용도 지금 다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대세 상승을 다시 새로운 곳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오늘도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오늘은 그동안의 상승 때문에 조정을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버블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꼬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 약세장안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였던 화장품 꼬마 버블로 선택해 주셨고요. 그 안에서는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한국콜마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 시장 전략 세워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왜 수출 잘하잖아요. 그런데 반도체뿐만 아니라 화장품 섹터 역시 그러합니다. 그래서 화장품에 대해서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오늘은 특별히 실리콘2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릴까 합니다.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와 함께 알아볼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실리콘2 최근 주목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또 이슈가 좀 상당히 있었고요. 예. 네,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예. 어저께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7월, 8월 이제 우리나라 수출 지역에 나올 때마다 화장품 주가에 해당하는 수출 실적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못지않게 그 화장품도 되게 주목을 받으면서 뭐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반도체 때문에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이제 고공행진을 하는 동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주는 막 웃음꽃이 피었죠. 하지만 모든 섹터는 그걸 제외한 모든 섹터는 막 물상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제 7월에 폭락 이후에 8월 달에 보면은 화장품 섹터가 아까 말씀드린 수출 실적의 호조에 근거해서 화장품 섹터가 이제 상대적으로 괜찮았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실리콘2라는 이제 화장품 섹터 중에 한 종목이 있는데 어저께 이제 공시를 하나 냈는데 공시를 낸 것이 사실은 이제 일단 외견으로 보면은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공시이기 때문에 좀 안 좋거든요. 유상증자 일단 내가 갖고 있던 지분을 희석시키니까. 하지만 유상증자에 대한 공시인데도 불구하고 공시가 나오자마자 어저께 이제 장중에 9%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특이하기도 하고 또 공시가 좀 내용이 많습니다. 단순한 유상증자 아니고 이것저것 살펴봐야 될 게 많아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오후 2시쯤에 유상증자 소식이 발표가 되고 예. 공시로 워낙 이제 공시 관련해서 관심 많으시니까요. 3천억 원 정도 유상증자인데 보통 주식 투자 공식상 유상증자라고 하면은 주가가 빠지기 마련인데 예. 오히려 장중에 한 9% 정도 급등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걸 좀 따져볼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어제 이제 실리콘2의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은 정확하게 2시 15분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거든요. 공시가 나왔는데 그때까지만 잠잠했다가 15분에 공시가 나오니까 이제 좀 전에 지금 화면에 보이신 대로 갑자기 주가가 튑니다. 주가가 튀어서 9%까지 장중에 9%까지 상승했다가 그 다음에 내려가긴 했지만 어쨌건 그 유상증자의 3천억짜리 유상증자에 대해서 시장에서 되게 호의적으로 봤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한 달짜리 수익률을 보면은 그 화장품 종목에서 코스메카 코리아가 60%, 코스메스가 38%, 실리콘2도 30% 정도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화장품 섹터가 상대적으로 좀 시장에서 유망하게 보고 있다. 반도체만 담을 수 없다면 반도체가 또 너무 이제 그 급등한 건 좋았지만 폭락을 7월 달에 하면서 거기서 움츠러든 어떤 투심이 사실은 다른 종목으로 가보자라는 맥락에서 퍼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유망 종목으로 이제 화장품 섹터 올랐고 화장품 섹터 올랐던 것을 그냥 누가 앞으로 화장품 섹터 좋을 것 같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시장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달 정도 수익률을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는 60%, 한 달 만에 어제 종가 기준입니다. 60%, 코스맥스는 38%, 실리콘2도 30% 정도 수익을 거뒀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상당히 크게 시장에서 반도체 다음으로 화장품을 기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실리콘2로 넘어가면은 어저께 이제 2시 15분에 공시가 나왔고 3천억짜리 공시니까 그 실리콘2의 시총이 3조 원이거든요. 그러면 3조 원에서 3천억짜리 유상증자 공시에 나면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10%의 내 가치가 희석이 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좀 전에 차트를 보여드린 대로 2시 15분 발표가 나오자마자 계속 주가가 오르더니 장중 9%까지 올랐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이 유상증자 공시가 일반적 유상증자 공시가 좀 다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유증을 호재로 이렇게 생각한 이유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이 안에 뭔가 숨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나요? 예. 그 지금 자막에 보이시는 대로 네. 3천억짜리 유상증자인데 보통 유상증자를 하면은 실리콘2의 기존 주주들 상대로 해서 우리가 이러한 이유로 이제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금을 갖다가 이제 필요하니까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세요. 뭐 참여 안 하면 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것이 보통 흐름인데 어저께 유상증자는 제3자 배정. 그러니까 3천억의 유상증자를 하는데 이 큰 금액이니까 당연히 공시를 해야 되죠. 3천억짜리 유상증자를 하는데 이 3천억을 받아갈 사람이 정해져 있다. 제3자 배정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받아갈 사람이 정해져 있으니까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내가 실리콘2가 3천억이라는 10%의 지분 희석되는데 내가 참여할지 참여하지 말아야지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3천억을 가져갈 기관이 정해져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이제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좀 꽤 안심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 3천억을 누가 가져가느냐? 그 유럽의 대표적인 사모펀드 이제 CVC가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CVC가 설립하는 스타링크 캐피탈에서 가져가긴 하지만은 스타링크 캐피탈은 사실 이제 SPC라 보셔야 되는 거고 유상증자를 위해서 그냥 신규로 설립하는 기관인 것이 실제로 이제 CVC 캐피탈에서 이제 3천억을 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VC 캐피탈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계속 말씀드린 대로 장중에 9%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CVC는 유럽의 이제 대표적인 사모펀드를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좀 찾아보니까 여기에서 받는 것이 주식이 이제 보통주 뭐 이렇게 우선주 이렇게 나뉘잖아요. 근데 보통주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 CVC 캐피탈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CVC 캐피탈이 이제 유럽의 대표적인 사모펀드인데 네. CVC 캐피탈이 기존에 2015년도에 유럽에서 화장품으로 이제
그 잔뼈가 굵은 리테일러 사업자인 더글라스 인수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안에 이제 시장에서는 실리콘2의 사실은 핵심 비즈니스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아는 이제 무슨 뭐 코스메카 코리아나 코스맥스처럼 실제 화장품에 대한 재료나 뭔가 이렇게 용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이제 그 독립적인 이제 화장품 그 브랜딩을 갖다가 그 해외에 소개하고 해외에 소개한 제품을 갖다가 심지어 요즘에 이제 오프로드 샵도 만듭니다. 이런 것을 갖다 도와준 것이 실리콘2인데 실리콘2는 전형적으로 K뷰티의 그 독립 브랜드를 갖다가 런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포탈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 포탈 기업인데 CBC는 어떤 기업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글라스라는 유럽의 리테일러를 갖다가 인수해서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실리콘2의 그 포탈 사업 그 화장품 포탈 사업과 CVC의 더글라스를 인수했던 경험을 합쳐졌을 때 큰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장중에 9%까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보기에도 시장에서나 제가 보기에도 실리콘2를 통해서 조선마녀, 조선 아시죠? 그런 우리나라의 조선미녀 같은 독립적인 브랜드가 실리콘2를 통해서 엄청난 매출의 성장세가 이뤘거든요. 이 성장세가 이뤘는데 CBC의 자금력과 유럽의 관문을 뚫을 수 있다면 그러면 충분히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고 그래서 어저께 시장에서 기대한 바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CBC가 이번 유중으로 어떤 걸 받게 되는 거예요? 예. 예. 그 보통주가 아니고 상환자산 우선주 네. RCPS를 받게 되는데 이 보통주로 하면 당연히 이제 그 해당 주식을 갖다 투자한 다음에 보통주 의결권 있는 보통주를 받게 되는데 CBC 캐피탈은 이제 이런 점에서 아주 이제 그 노련한 곳이기 때문에 그 실리콘2를 아마 긴밀하게 협의를 했겠죠. 그래서 상환전환 우선주라는 형태로 이제 실리콘2에 3천억을 쏘게 됩니다. 그 상환전환 우선주는 무엇이냐? 이름에서 보다시피 상환. 그러니까 CVC가 이제 투자한 그 주식을 갖고 뭘로 전환할 수 있느냐? 그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이란 그 뜻인 거고 상환은 무엇입니까? 3천억을 쐈지만 어떤 시점까지 본인들의 어떤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3천억을 다시 상환,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CVC도 입장에서 일종의 안전책을 갖다가 마련했다 볼 수도 있지만은 하지만 그렇지만 않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 무엇이냐면 전환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부터냐? 이번에 그 9월 15일부터 이제 3천억을 쏘게 되면은 전환이 가능한 시점이 내년 9월 15일 이후부터입니다. 그러면 내년 9월 15일 이후부터니까 지금부터 CVC가 이제 이번에 3천억을 쏘게 됐을 때 기준 주가가 있는데 기준 주가가 45,000원이거든요. 45,000원보다 실리콘2의 주가가 더 올라야지 전환에 대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1년 정도 봤을 때 CVC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실리콘2를 열심히 일을 했을 때 실리콘2의 주가가 45,000원보다 훌쩍 뛰어넘는 은행 이자를 감안하면 사실은 45,000원보다 적어도 5만 원은 가야지 CVC 입장에서는 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CVC 입장에서는 실리콘2가 1년 뒤에 자기들과 협업을 한 다음에 5만 원을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럼 뭐 간접적으로 우리가 추정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좀 독특한 주식이다. 그러니까 상환 전환 우선주로 투자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우선주의 개념 무엇이냐? 실리콘2가 회사가 잘 돼서 이제 그 배당을 할 수가 있는데 배당을 할 때 다른 어떤 주주들보다 상환전환 우선주를 갖고 있는 CVC에게 먼저 배당할 수 있는 권리를 줬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실은 배당도 염두에 두고 CVC가 두 번째는 전환을 했을 때 지금 45,000원 기준보다 훨씬 1년이 지나면 때 훨씬 높은 주가가 형성됐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양측이 동의했기 때문에 전환도 같이 달면서 그 다음에 CVC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이런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혹시라도 자기들이 이제 발을 빼고 싶을 때 발을 뺄 수 있는 여지는 마련했다. 그게 상환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왜냐하면 전환 시점이 내년 9월 15일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전환을 갖다 1년이나 늦췄다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조금이라도 안전책을 마련했을 뿐인 거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리콘2로 그 연대했을 때 실리콘2의 매출과 주가가 1년 뒤에 충분히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지는 대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유중의 근간은 아무래도 뭐 반도체처럼 잘 되는 게 이제 화장품 수출이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K뷰티의 성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리콘2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네. 사실은 이제 그 조선미녀나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독립 브랜드처럼 그런 화장품 용기라든지 화장품 자체를 코스맥스 같은 건 이제 원료를 팔죠. 그런 것을 갖다 파는 기업이 아니고 국내 다양한 조선의 다양한 독립 브랜드를 갖다가 실리콘2가 소개하는 포탈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KBT 자체가 성장하지 않으면 KBT의 성장세를 갖다가 CBC가 점치지 않았으면 이번에 실리콘2에다가 3,000원 쏠 수 없다. 그러면 KBT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지금 아마 그 도심에서나 아니면 뭐 지방에 계신 분들도 사실은 외국인들 관광객들이 넘쳐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관광객이 넘쳐나는 게 무슨 말이냐? 한국의 어떤 콘텐츠,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더 역량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힘겨운 시절을 겪었지만 그때 사실 코로나에 많은 분들이 사실 주식시장도 하게 되고 주식 투자에 참여하게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집에서 OTT를 보면서 콘텐츠를 소비했어요.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한국에 대한 콘텐츠 소비가 커지면서 한국에 대한 그 역량도 같이 더불어 커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관광객도 많이 찾아지고 그다음 콘텐츠를 보면서 한국의 콘텐츠에서 배우들, 한국의 콘텐츠가 단순하게 케이팝뿐만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배우들이나 옷차를 보면서 저 배우의 화장품과 저 배우의 화장 기술을 내가 본받고 싶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올리브영도 엄청난 매출을 호조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KBT의 근간인데 그러면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K 콘텐츠로 대변되는 이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사실은 지금 정점인지 내려갈 것인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정점은커녕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소비하기도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나 이런 가운데서 기존에 있던 뭐 미국의 엄청난 거대 자본력이 투입된 콘텐츠 못지않게 우리가 제공한 콘텐츠들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CBC가 이번에 이제 그 실리콘에 투자했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사항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4대 이제 엔터 기업이 있습니다. 뭐 대부분이 결국 이제 그 K-팝에 치중되긴 했지만 이제 하이브가 대장주이고 그 다음에 JYP, YG, 그 다음에 이제 SM 등이 있습니다. 이런 4대 기획사들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연합을 해서 내년 12월에 광화문을 비롯한 고향에서 큰 행사를 엽니다. 결국 이제 그 4대 그 기업에 들 수 있는 대목이 무엇이냐? 자체적인 아티스트가 외국에 있는 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외국에 있는 팬덤을 갖다가 한국에 유치할 수 있는 그 정도 역량이 되기 때문에 4대 연합 기획사가 뭉쳐진 것이죠. 그러면 내년에 27일 날 내년에 27년도 12월 달에 광화문과 고향에서 이 4대 기획사 모여가지고 일종의 드림팀을 이끌어서 이제 콘서트를 하게 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성공적으로 됐을 때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K 콘텐츠가 성공적으로 되면은 거기에 후속으로 누가 수혜를 받느냐? KBT. KBT가 영향을 받게 되고 수혜를 얻게 되면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 실리콘2도 역시 같이 주가 매출이 뛸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을 갖다 염두에 두고 CBC가 이번에 3,000원을 썼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CBC가 3,000원을 쐈는데 실리콘2를 비롯한 K 브랜드가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반도체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미국에 있는 이제 국채가 이제 너무나도 주가를 갖다 국채 순위도 올라가면서 이제 주식 시장이 안 좋긴 하지만 이건 뭐 하루 이틀 끝나갈 사안이기 때문에 결국 실리콘2가 성장할 것인지 K 브랜드가 성장할 것인지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누리는 K 콘텐츠가 잘 되느냐? 여전히 옛날 못지않게 퀄리티 높은 이제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어. 이러면 이제 외국의 소비도 커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K 콘텐츠에 대한 후속으로 K 뷰티도 같이 커지는 그런 그 연쇄적인 흐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하이브가 파리에서 공연했는데 저도 물론 파리 공연할 때마다 예전에 싸이라든지 공연할 때마다 놀랍니다. 세계 문화 수도를 할 수 있는 파리에서 이렇게 엄청난 흥행을 갖다 했다는 것은 엄청난 우리가 충격이죠. 이 충격을 갖다가 우리가 고스란히 뷰티와 이제 콘텐츠 사업에도 규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실리콘2 오늘도 장중에 이제 9% 넘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예. 현재 상승폭 약간 줄이긴 했습니다만 45,850원대 현재 주가를 보이고 있다라는 주가 체크까지 좀 도움을 드렸고요. 결과적으로 K 화장품, K 뷰티 이런 부분에서 유상증자 이슈가 예.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소화가 됐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게 된 대목이었고요. 잠시 이제 반도체 언급해 주셨잖아요. 예. 나오실 때마다 이제 삼성닉스 흐름 봐주시는데 그 외에 뭐 또 악재가 생긴 거는 없죠? 예, 어떻게 없고 보세요? 다만 이제 뭐 우리가 주식 투자의 사실 기본인데 그 국채나 회사채의 수익률과 주식 투자는 사실 양극입니다. 상극이죠. 왜냐하면 국채라는 거는 특별히 미국 정부가 10년물 국채를 내놨을 때 10년물 국채라는 건 무엇입니까?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만약에 10년물 국채의 수익률이 4.5%면 내가 10억을 맡기면은 4, 5천만 원이 보장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국제 순위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한 그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 와중에 10년물은 말할 것도 없고 30년물까지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미국 시장이 어저께 주저앉았습니다. 어저께 우리나라 시장도 사실은 미국 시장의 국제 시장이 열리지 않았지만 일본의 국제 시장이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면서 그 뉴스가 11시에 터지면서 이제 잘 올라가던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11시 기점으로 꼬꾸라졌죠.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 시장이 진정돼야지 사실 우리가 다시 주식 시장이 올라갈 텐데 당연히 미국 국제 시장이 진정되겠죠. 왜? 미국 국채라는 것은 채권이라는 건 비드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이 언제나 또 이제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채권이 너무 올라가서 미국 국채, 미국 빚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모르겠지만 당대 후손들에게 못할 짓이다. 이런 맥락에서 공화당은 언제나 이 국채를 갖다가 채권을 줄이는데 빚을 줄이는데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채권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 이제 이자를 낮추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이것도 뭐 길면 이번 주 정도지 사실 조만간 뭔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다시 주식시장이 진정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높아진 국제금리 이 수준 때문에 반도체 쪽 차익 실현 의견이 나타날 예. 수밖에 없었는데 금리에 대한 압박, 뭐 수출 성장, 반도체 화장품 결이 좀 같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 잘 전략을 짜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판 질문으로 또 한번 드려봤습니다. 오늘 실리콘2 화장품 기업 3천억 원 유상증자 그 이후의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요 증시 일정과 특징 종목들 소식 전해드리는 마켓 캘린더 시간입니다. 오늘은 AI 서밋 앤 서울엔 엑스포 현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 됐고 앞으로 사흘간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오늘 관련 행사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행사는 최신 AI 기술들이 산업 현장과 기업들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례들을 좀 공유하는 자리가 되겠고요. 코엑스에서 2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번 행사는 시게이트와 어도비, 구글 딥마인드와 오라클 등 이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를 했고 무려 300개 부스의 규모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양한 체험존과 휴머노이드 로봇 시연 소식도 전해졌고요. 또 AI 관련해서 피지컬 AI와 AI 에이전트, 금융 AI까지 사실 AI 관련된 좀 통합적인 주제로 다루어지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 콤팩스라고 해서 실제 AI 기술들이 좀 기업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도 살펴보시죠. 일단 사전에 클루닉스라는 기업이 새로운 소식을 냈습니다. 바로 통합 플랫폼 노바티어를 이번 행사에서 선보이겠다라고 했는데요. 클루닉스는 AI 플랫폼 전문 기업으로 노바티어는 이 회사가 좀 보유하고 있는 AI 통합 플랫폼입니다. 노바티어라는 플랫폼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AI 모델 개발부터 학습, 운영, 배포까지 전 과정을 이루어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특히나 이 대규모 GPU 자원을 좀 운영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원 활용률이 높아지게 되고요. 실제 이 해당 시스템은 지난 6월 국제 슈퍼컴퓨팅 컨퍼런스에서 실제 이 자산 운용 기준으로 세계 20위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2025년에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노바티어의 공식 출시와 핵심 기술을 알렸다면 2026년 올해에는 국가 단위 AI 인프라 프로젝트에 과연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좀 시연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실제 자사 인프라 환경에 맞는 도입 방안까지 상담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또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외 여러 유명한 연사들의 좀 스피커들로 나서서 좀 강연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또 오늘은 LG전자 임원들의 또
기업이 좀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관련해서 어제는 이 매디슨 황 수석이사가 LG전자의 데이터 팩토리를 방문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실리콘밸리 MOU 체결 이후 나흘 만에 실무 후속 회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안에 12년치에 달하는 대용량 로봇 데이터를 학습시키기로 했다. 이게 바로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LG전자 데이터 팩토리 어제 2시간 30분가량 돌아봤다라고 알려졌는데 이곳이 바로 연내 완전 가동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는 로봇 훈련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LG 클로이드를 투입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하고 있고요. 실제 거실이나 공장과 유사한 그런 환경에서 청소를 하고 조립을 하고 좀 물건을 나르는 등의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이렇게 고품질 데이터를 계속해서 수집하고 지속적으로 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 선순환 체계를 마련할 거다라고 밝혔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규모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계적으로는 총 300대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AI 관련한 전반적인 소식들 살펴봤습니다. 마켓 캘린더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증시 금리 부담감 여전하거든요. 당분간 이 금리 리스크는 좀 상수로 깔고 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전략들 저희가 지속적으로 알려드릴 거고 내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